EBS의 김여일 PD입니다.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게 2000년 동안 읽혀진 것은 향후 2000년간 또 읽혀질 것이다. 그러면 EBS는 변화를 쫓아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면 적은 제작비로도 특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2000년간 읽혀진 고전, 동양고전을 한번 방송에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부여지책으로 하게 된 거죠. 2000년 8월달에 김용옥 선생을 찾아갔어요. 책을 먼저 만들자. 8월달에 책을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나온 동시에 노자와 21세기라는 책과 함께 방송을 동시에 이렇게 간 거죠. 아마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갔던 거예요. 21세기야말로 진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노자 같은 과잉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들이 21세기를 사람들에게 넘쳐날 것이다. 그럼 노자를 하면 먹힐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적중을 했어요. EBS 시청률이 당시에 0.6분이 안 되던 시절인데 첫방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나서 사무실에 오전 내내 전화가 불통. 극렬한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문에 기사가 나간 게 책 한 권이 넘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 나오고 인문학 열풍이 처음 그걸로 인해서 인문학은 죽었다 그랬는데 다시 인문학이 부활되고 그다음에 고전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2000년 6월은 공교롭게도 EBS가 첫 공사가 되던 그리고 나서 첫 공사를 맡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성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그때가 37인가요? 차장도 안 거치고 느닷없이 인사가 나서 굉장히 젊은 때 아니에요? 그러면 EBS가 그렇게 염원하던 공사가 됐는데 뭔가 파격적인 편성을 해야겠다. 저는 이제 거꾸로 노자를 생각하듯이 거꾸로 간 게 EBS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또 EBS가 하면 칭찬 들을 수 있는 게 뭐고 거기에 그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2000년 10월 2일 날 첫 편성 개편을 할 때 프로그램을 70%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하고 유아 어린이 중심으로 개편을 한 거죠. 그래서 유아 어린이 편성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그랬더니 나타났던 현상이 유아 어린이가 그때 5개 채널 중에 시청률이 꼴등을 했었거든요. 매년 시청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등수도 올라가고 4등 하다가 3등 하다가 2011년도에는 시청률 1등, 뽀로로도 나오고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시청률도 높아지고 유아 어린이 대표 방송사처럼 EBS가 포지셔닝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시청률이 옛날보다 형편없이 더 떨어진 거예요. 제가 편성기획부장 할 때보다. 다시 컴백을 해서 그때가 한 0.3대? 성인 시간대도 뭔가를 하나에 집중을 하자. 그냥 나머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큐멘터리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채널이 없으니까 다큐멘터리에 대한 욕구,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녁 시간대에 EBS를 틀면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아이들 시간대에 언제든지 아이들이 EBS 틀면 어린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프라임타임 때를 70%를 폐지하고 이제 다큐멘터리로다가 한 장르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편성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 세계 테마기행, 다큐 프라임, 뭐 극한 직업, 한국기행, 수많은 전 다큐멘터리들이 나오면서 하고 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바로 개편한 날서부터 시청률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프라임타임 때 시청률이 그래서 10년 사이에 한 6배 늘었어요. 근데 모든 지상파는 지금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프라임타임 때 시청률이 올라간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 중에 지금 EBS뿐이 없어요. 이게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차라리 어떤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디스커버리가 처음 채널을 신고할 때 그 채널명이 교육방송이었어요. 근데 디스커버리 지금 8조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2조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때 디스커버리를 세운 그 존 핸드릭스라는 설립자가 말하기를 과학 다큐와 역사 다큐만 갖고도 돈을 벌 수 있다. 미국 국민들 중에 시청자 등의 지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25%만 갖고도 훌륭한 채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갖고 디스커버리가 시작을 해요. 그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HBO 채널보다 매출이 더 높아요. 드라마만 하고 있는 상업적인 채널보다. 물론 이제 디스커버리도 상업적인 채널이에요. 그 다큐멘터리 하나만 해도 8조를 벌 수 있고 전체 오디언스의 25%만 겨냥을 해도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꼭 100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보면 EBS TV의 지금 시장 점유율은 2몇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5%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100%를 겨냥해야만 5%가 될 거라는 거는 굉장히 착각인 거죠. 당시에 다큐프라임을 출범을 하면서 PD들 17명을 양평 콘도에 그 합숙을 3주간 해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가져왔다 갔다 하면서 PD들하고 저녁 때 되면 항상 술 마시고 취업하고 EBS가 만들어야 될 다큐멘터리가 한국적인 어떤 수준을 넘는 KBS나 MBC, SBS 수준을 넘는 BBC급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작비도 거의 4배를 더 주고요, 편당. 다큐프라임이 탄생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3주간 합숙을 하고 매일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 나도 저걸 만들고 싶어 라는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고 토론하고 아이템 결정하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매일 술 먹고 두 번째 주 정도 가니까 사람들이 반감이 애정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투지도 생기고 그래서 다큐프라임이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 PD들이 3주간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것도 어마무시한 결정이죠. PD들을 3주간 합숙을 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가서 최적의 조건을 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3주 나온 그 친구들이 다큐멘터리를 성공시켜야겠다는 그 열정과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사실 그 동력으로 그 이후에 다큐프라임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것도 편성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찬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그 다큐멘터리 상 4개 정도 탔나요? 그 다음에 40개를 탔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감당하려고 임명한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보관이 있는데 7개월만 기다려주면 EBS를 확 변신시킬 수 있는 그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저녁 시간대를 다큐멘터리로 전면 개편을 하고 한국에선 처음으로 사전 제작자에 의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다 없애고 가능해요? 그래서 시청률이 너무 낮습니다. 어차피 0.3대 시청률을 가지고는 없애도 없어졌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긴 그렇겠네. 근데 사장님의 절대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신뢰해 주시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대거 없애면 반발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반발을 사장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0.3 때문에 잃을 것도 없겠네. 가봅시다 그랬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사장님은 한 번도 저한테 스트레스를 안 줬어요. 어떤 반발이 일어나도 편성 라인에 절대적 신뢰를 했고 근데 바로 개편하자마자 좋은 평가가 나오니까 모든 상황은 종료됐죠. 사장님도 여기저기서 좋은 소리 듣고 다니시고 임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또 PD 당사자들도 그렇고 7, 8개월 사이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쨌든 개편하자마자 바로 성과가 나타나니까 그 이후에도 사장님이 편성 쪽에서 하자는 모험, 도전 같은 것들은 100% 믿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를 줬던 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아요. 리더의 철학이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딜리트 시킨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빼앗긴다는 상실감을 갖게 돼 있거든요. 무언가에다가 썸씽에 딜리트를 한번 결합시켜보자. 그러면 그 방정식에서는 썸씽 뉴가 나온다. 썸씽 뉴일 뿐만이 아니라 썸씽 크리에이티브가 나온다. 모든 것에 딜리트를 한번 붙여가지고 연상작용을 일으켜보자. 컵에다가 딜리트를 붙이면 뭐가 될까? 빨간 컵이 있으면은 빨간 거에 딜리트라면 노랑이 됐든 파랑이 되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딜리트를 안 붙이면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컵을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까 이런 생각 갖고는 컵이 멋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컵이라는 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딜리트를 붙여보면 그럼 컵에 손잡이가 있는 컵이 있으면 거기 딜리트를 붙이면은 손잡이 없는 컵은 못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자기 컵에다 딜리트 붙이면 금속 컵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딜리트를 안 붙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게 일종의 그 연상작용이기도 하고 뭐 심리학자는 그 도발 효과라고 그러기도 해요. 딜리트를 붙이면 정답이 하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딜리트를 안 붙일 때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가 생성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세계 테마 기행을 제가 거기서 예를 들었는데 다 ENG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EBS에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되니까 이거 꼭 ENG 카메라로 찍어야 돼. 그 즉시 안 찍어도 될 수 있는 기술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왜 여행 가서 똑같은 항공료를 쓰는데 한 나라에 가서 4편 떠오면은 더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나라에 가서 4편 떠온 거예요. 그럼 항공료가 절감이 되니까. 왜 돈도 없는데 꼭 1급지에 런던, 파리 이런 데만 가야 돼? 차라리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노자사상처럼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자연 쪽에 치우친 여행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지나 이 자연 쪽으로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런 프로그램 기획할 때도 그렇고 신상품을 기획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기존의 것을 딜리트한 사람, 기존의 관행 성공 법칙을 딜리트한 사람, 그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크리에이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딜리트 매트릭스를 해보는 거예요. 세로 쪽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래서 촬영을 한다. 그럼 촬영의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촬영 장비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무슨 오디마쿠트를 쓴다, 아니면 아까 뭐 오즈모를 쓴다, 아니면 드론을 쓴다, 뭐 드론도 큰 걸 쓴다, 작은 걸 쓴다. 이거를 다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나열을 하고 딜리트. 그걸 연상작용해서 그냥 적으면요 몇 초 만에 심사숙고가 아니고 적으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생각이 오른쪽에 나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디테일들을 적고 거기다가 딜리트를 결합해봐라.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번 누구나 해봤으면 좋겠어요.